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26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거라며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정보화 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합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첫 회의 결과 민간 부문에선 오는 2027년까지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특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 도입될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이 공개됐습니다. 하나의 문항에 여러 사회과학 요소를 반영해 융합적 사고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 수술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진두지휘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거라면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위원장을 맡은 윤 대통령은 AI 전문가 등 민관이 원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위를 직접 챙기며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이런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은 AI가 핵심 게임 체인저라며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AI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데 정보화 혁명을 이룬 우리나라의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 도약이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고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 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이 열린 장소가 이세돌 구단과 AI 알파고가 바둑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그동안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온 끝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민간 부문에서 오는 2027년까지 65조 원 규모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 특례 같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은 세계 6위. 지난해 13위에 불과했던 프랑스가 정부 적극 지원에 힘입어 한국을 제치고 5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정부도 AI 대전환에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어 주요 국가들과 함께 안전과 혁신, 포용을 포함한 글로벌 AI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7월 말 국무회의에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이 의결됐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국가 AI위원회 첫 회의 결과 민간에서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AI 분야에 6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4년간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 특례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 전반 AI 대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AI 도입률을 95%까지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오는 11월엔 딥페이크 등 AI 위험에 대응하고 안전과 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이와 함께 AI 산업 육성과 규제의 기본 토대가 되는 AI 기본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우수인재 유치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신출입국 이민정책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올해 기준 약 261만 명으로 총 인구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우수인재 유치 문화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기술, 우주 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를 신설, 우수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 인력의 배우자로서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경제계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또 인구 감소에 맞닥뜨린 지자체가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도 발표됐습니다. 당초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비자가 발급됐던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장기 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 조기 적응을 지원합니다. 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업종, 직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과 불법 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외국 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과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국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모니터링 분야로 지정하여 심층 조사를 거쳐 발급 규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 체류나 범죄 발생률이 높다면 비자 발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등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 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드러난 불법 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최근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드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위한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인이나 온라인상에 떠도는 다른 사람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 현장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딥페이크 피해자는 527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입니다. 가해자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혐의 입건자 중 10대 비중은 올해 7월까지 73%를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대두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부모와 교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기반 환경이 만연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의 역기능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며 디지털 활용의 부작용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간 격차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딥페이크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한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해 허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심리상담 등 학교 현장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예시문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수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2028학년도 수능을 치를 학생들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등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통합형으로 출제됩니다. 현재는 수험생들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는 겁니다. 계기별 과목의 한정된 지식 암기보다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융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예시문항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통합사회 14개 문항, 통합과학 12개 문항 등 모두 26개 문항입니다. 통합사회는 윤리, 지리, 역사, 일반사회 등이 결합한 형태로 모든 영역에 대한 개념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한 예시 문항을 보면 지도와 여행 일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지리와 사회 문화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통합과학은 과학의 기본 개념을 알면서 자연과 일상생활 속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감염병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시문항은 평가원이나 수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문항으로 실제 문항은 2027년 6월로 예정된 모의평가 때 처음 공개됩니다. 또 문항수와 배점, 시험 시간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 수술과 관련된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경증 진료를 줄이는 병원부터 수가를 인상할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행위의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인 수가. 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 수술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하겠습니다. 사업참여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인상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반면 일반 병상은 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5%에서 1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50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력 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40%로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사업참여병원이 병상 감축과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입은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증 수술 수가 인상과 함께 중증 환자 분류 체계도 손볼 예정입니다.
기존의 중증에서 제외된 질병도 고난도 수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우입니다.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정상화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선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계기에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유엔의 역량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A key priority is to revitaliz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restore UN's capacity to effectively maintain global peace and security.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국제금융기구 다자 통상체제를 세 축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제시한 행동 촉구 결과 문서가 채택됐습니다. 오는 11월 G20 리우 정상회의 때까지 의제와 관련한 협력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와 미국, 룩셈부르크가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국군 포로 아버지를 뒀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탈북민 손명아 씨를 비롯해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눈물겨운 사연들을 털어놨습니다. 왜 북한은 우리 국군포로 가족을 이렇게 산산조각으로 내어버리는 것입니까? 여기 모여 계신 다른 분들과 북한에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을 그만 갈라놓으십시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에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조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억류자 문제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y government reaffirms its unwavering commitment to cooperating with other countries and civil society to do everything we can to address their suffering. Ladies and gentlemen, forget me not is also the silent cry from our compatriots in North Korea who have no voice. 조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오후 총회 일반 토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오는 2027년 2월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과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해 나갈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요. 변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식용 게시장인 성남시 모란시장. 개고기 거리는 온데간데 없고 흑염소 특화거리로 새롭게 단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2월부터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개식용 업계가 전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어져야 되면 없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먹잖아 지금. 그렇게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 업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판매량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일로 줄었다고 보셔야 되죠. 그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나 상인들이 아마 제자리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개고기 종식법 시행령을 공표한 데 이어 오늘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식용 종식하고 있는 업계 신고를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받았는데 5,898개소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5,898개소가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약 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먼저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이행 촉진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마리당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조기 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 원을 주고 반대로 늦게 폐업하는 농장주에겐 최소 2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할 경우 시설물 철거는 지자체가 대행하고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산정해 지원합니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당에는 점포 철거비로 최대 400만 원을,
재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90만 원을,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완전한 개식용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분야별로 전 폐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의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소비 종식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버려진 어구로 몸살을 앓는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선별 어구의 모든 주기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해양 경찰관 품에 안긴 아기 거부. 지난 25일 제주 구자읍의 앞바다에서 폐어구로 추정되는 줄에 걸려 방파제 안을 빠져나가지 못하자 구조에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낚싯줄 등 폐어구에 걸려 이상 행동을 보이던 남방 큰돌고래가 발견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거되는 폐어구만 약 4만 톤, 피해액만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수거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된 폐어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국정 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선의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의 반납을 기록하는 어구 관리 기록부 제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어선의 어구 적재량, 설치량, 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 보관토록 하여 어구의 해상 불법 투기 및 육상 무단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 도입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수거 시설도 확충해 회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가을 겨울철 각축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 대책도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를 집중 관리하고 구제역과 같은 백신 접종이 필요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으로 접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노인 일자리 주간을 맞아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1월부터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에서 2세의 보육과정이 부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3세에서 5세 누리과정과 연계를 위해서인데요. 정부가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최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치원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 보육 기능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며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0에서 5세 영유아 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0에서 2세의 표준 보육과정과 3에서 5세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 보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에서 5세 통합과정 마련에 앞선 징검다리라는 설명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0에서 1세와 2세로 구분한 표준 보육과정의 기존 체계는 유지하지만 3에서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보육과정의 영역을 기존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0에서 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은 현장에서 교사가 실행하기 쉽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교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 개정의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교사 등 국민과 함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점점 교육의 범위를 유아에서 영아로 이렇게 내리고 있고 영유아 교육 돌봄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시기인 만큼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라 밝혔습니다.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된 점, 그리고 모호한 부분은 내용이 수정되어 현장의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추후 개정안을 현장 교사들이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교사 지원 자료도 개발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표준보육과정 부분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고시하고 이를 2025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하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슬로바키아 총리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오는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 외교 산업당국 국장급이 참여하며 지난 1985년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40년 만에 개최됩니다. JDG 협정은 지난 1974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체결해 1978년 발효한 협정으로 50년 동안 대륙붕 일부인 칠광구를 공동 개발하는 협정입니다. 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이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 양국 중 어느 나라든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국제해양법상 해당 구역은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지정돼 해양 영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웹툰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제1회 월드 웹툰 어워즈 대상 수상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 작품을 시상했습니다. 29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세계 최초 웹툰 분야 특화 종합축제로 웹툰 작품 기반 상품, 웹툰 네컷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1월 K-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정부 예산 295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올해 7월 미성년자 여고생 B씨는 마약 엑스터시 20g이 담긴 국제 우편물 택배를 수취해 현장에서 검거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우편물의 실제 주인은 친오빠인 25세 A씨였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엑스터시를 구매했고 세관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5배송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친동생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주거지에서는 마약 LSD와 재배 중인 환각버섯, 포자도 추가로 나왔는데요. 관세청은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며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한 것 외에도 거주지에서 다른 마약들을 추적 적발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나 테무, 쉬인을 통해 해외 직구한 반려동물 용품과 에센셜 오일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49개 제품 중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반려동물 용품 30개를 분석했더니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동물 샴푸, 동물 물티슈에서 포말데하이드와 사용 금지된 혼합물, 기준을 초과하는 벤조산 등이 나온 겁니다. 또 마사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 19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CMIT, MIT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공유하고
위해물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만트럭버스, 스카니아에서 제작했거나 수입 판매한 차량 91만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됩니다. 현대 그랜저 등 5개 차종 62만여 대와 기아 모하비 8만 9천여 대, 스포티지 3천여 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고요.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20만여 대는 엔진 내 부품 내구성 부족이, 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1,800여 대는 크랭크 샤프트 관련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또 스카니아 카고트럭 1,200여 대는 핸들 떨림이 발견됐는데요.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 센터 누리집에서 차량 번호와 차대 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군의 3% 내외는 알을 낳지 못하거나 덜 낳는 닭인데요. 앞으로는 AI를 활용해 알을 낳지 않는 닭, 그리고 덜 낳는 닭이 있는 케이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달걀 모음기 위에서 이동하는 달걀을 AI로 자동 인식하고 케이지별로 달걀 수를 분석해 비산란계, 과산계를 구분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10만 수 사육농가 기준 연간 7천만 원의 사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술 개발은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전북대, LGU+, 엠코피아가 함께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공동 연구기업들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기술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도 특허를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 술 읽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한국관광공사가 10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양조장이 있는 여행지 5곳을 추천했습니다. 갓 나온 맥주를 종류별로 맛보고 싶다면 강원 속초의 몽트비어, 70개의 양조장 술을 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면 충남 서천의 한산 소곡주 갤러리가 있고요. 세계 최초의 오미자 와이너리인 문경 오미나라와 수제 맥주, 야시장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진주의 진주진맥 브루러리, 고가의 명품 막걸리를 만들며 유명해진 해남의 해창 주조장도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여행지 방문 전에는 지자체 누리집이나 관광 안내소에서 개방 여부, 시간 등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거나 흐린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동쪽 곳곳으로 강수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영동은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모레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경상권 내륙은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아침엔 20도 이하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속초와 강릉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아침 기온 20도, 부산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전주 27도, 부산 2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전망되면서 날이 더 선선해질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전국의 단풍 시기를 담은 예측 지도를 산림청이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단풍이 다소 늦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원인은 추석까지 이어진 더위로 그 때문에 단풍 색도 이전보다 흐릿해질 거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막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